애니메이션 세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끝나지 않은 시작의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요약을 즐기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잔인한 운명의 반전으로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과 무자비함을 가진 통치자는 정복자가 아닌 중세의 얼음 하늘 세계에서 무력한 유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갓 태어난 눈이 깜박이며 열리자 그는 한 남자와 여자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그를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내려다보며 그가 두 사람 모두를 닮았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중한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레이놀즈는 그를 아서라고 이름 짓기로 결정하고 즉시 아기가 그를 다빠라고 부르도록 하려 합니다. 어머니 앨리스는 웃으며 그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새 아이와 장난치는 동안 아서는 그냥 혼란스러워 누워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기 부모인 척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정말 이상하다.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이전 삶에서 죽었고 어떻게든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난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서는 믿기 힘들다. 수많은 승리와 무자비한 세계 정복 후에 최고의 존재가 자신을 연약한 아기로 만들어버렸다니 굴욕적이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이제 아기처럼 트림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새 삶이 싫은 건 아니다. 부모님은 다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기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저귀는 정말 귀찮고 누군가 그가 무력할 때 해치려 할까 봐 늘 불안해. 그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경계하는 것뿐이야. 레이놀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귀엽다고 생각해. 그는 손가락을 아서의 작은 손에 끼우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앨리스를 불러. 아서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한편 아서는 여전히 움직이려고 애쓰다가 실수로 똥을 싸버려. 이제 엄마가 처리해야 하고 그 부끄러움에 거의 눈물이 날 뻔해. 그는 이 터무니없는 꿈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고 그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삶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 레이놀즈가 갑자기 마법을 써서 힘을 불어넣는 거야. 그 순간 그의 몸에 힘이 넘치고 그때 앨리스가 나서서 그에게 치유 마법을 자연스레 사용하는 모습. 아서에게는 전혀 본 적 없는 광경이다. 그의 세계에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매우 신기하다. 그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걸 안다. 나중에 레이놀즈는 숲으로 들어가 강화 마법을 사용해 야수를 쓰러뜨린다. 마법.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친구들이 나타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우리 아기 영웅에게 돌아와서 할 일이 많지 않으니 주변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흡수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에 통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곧 힘이라는 것이다. 레이놀즈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서는 이 사회가 모두에게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가 위험할 만큼 충분히 위험하다는 의미겠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자신이 빨리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왜냐하면 적응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의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좌절 속에서도 그의 일부는 행복을 느낀다. 그의 새 부모님은 그에게 순수한 순간들을 선사한다. 그의 예삼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전 세계에서 아서에게는 평화롭게 잠잘 사치조차 없었다. 암살 시도는 일의 일부였고 매일 밤이 또 다른 위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그는 평화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끼고 조금씩 익숙해진다. 조금씩 그는 그것에 익숙해진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나면 아서는 기어다니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하는 첫 일은 거울을 향해 곧장 가서 자신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모습,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해지고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부모님이 안 보고 있을 때마다 몰래 침대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항상 향하는 곳은 도서관이다. 그는 한 권씩 책을 집어들며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태어난 대륙이 디카센이라는 이름임을 알게 된다. 디카센은 새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드워프가 사는 다르브 왕국,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엘프가 다스리는 엘레누아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서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사는 사핀 왕국이다. 아서의 나라는 군주제이지만
이전 세계와 달리 왕위를 물려받는다. 이전 세계에서는 현왕을 죽여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기본을 익힌 후 아서는 관심을 돌린다. 그는 마법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놀랍도록 귀엽게도 그는 손을 뻗어 서가에서 마법에 관한 책을 꺼낸다. 그가 책을 더 읽을수록 이 세계를 자신의 옛 세계와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의 과거 삶은 더 발전되고 더 산업화되어 있었다. 이 세계는 더 단순하다. 하지만 마법 혹은 이 세계에서 말하는 만화의 존재가 모든 것을 바꾼다. 책에 따르면 만화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100명 중 단 1명 정도에게만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만화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는데 몸을 강화하는 증강과 에너지를 무한한 방식으로 투사하고 조작할 수 있는 소환이다. 방법들. 읽으면서 아서는 어머니가 아까 사용한 치유 마법을 떠올리고 그녀가 분명 소환사임을 깨닫는다. 책에 따르면 만화를 가진 모든 사람은 만화 코어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마법사는 사춘기 무렵에야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그것을 마스터하면 정식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아서에게는 이것이 과거 생에서 잘 알던 카이의 개념과 너무 비슷하게 들린다. 그의 전생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 신비한 지식이 자신에게 효과적인 무기가 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렇지만 그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카이의 잔재를 집중해 모은다. 그리고 무언가 변화하는 느낌이 막 들려올 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소중한 아기처럼 안아 올리고 자세히 살펴본다. 그를 처음에 아서는 그녀가 자신이 하려던 일을 눈치챘다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하지만 아니었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녀는 그가 실수를 했다고 선언하고 악취가 그것을 증명하며 앨리스는 그를 씻기러 데려간다. 아서는 조용한 고통 속에 누워있다. 그는 이 약한 몸에 갇힌 것이 지긋지긋하고 굴욕감은 끝이 없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빠르게 힘을 얻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중에 앨리스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그의 성장 기록을 일기에 적는다. 그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한 가지가 그녀를 계속 괴롭힌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밖에서 나무 칼을 휘두르는 레이놀즈를 본다. 작은 손에 아서를 들고 있다. 레이놀즈가 자랑스럽게 아서에 대해 떠들며 그녀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앨리스는 감탄하기는커녕 화가 난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 크게 꾸짖으며 아들이 무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그건 너무 빠르다고 레이놀즈가 설명하려 하지만 소용없다. 앨리스는 아기가 아직 군인 놀이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직은 말이다. 반면 아서는 장면의 모든 세부를 흡수하며 부모님의 상호작용을 결혼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틀로 삼는다. 하지만 그는 어쩌면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서 여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정말로 책임지고 있어? 그날 늦게 앨리스는 아서와 함께 시장에 가고 그곳의 모든 것이 그의 작은 마음을 놀라게 해. 모든 구석, 모든 소리, 모든 물건이 새로운 정보처럼 느껴져. 특히 이 물건들 중 절반은 그의 옛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는 가까이에서 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이번 여행이 가치가 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이 점점 그를 감싸면서 아서가 가족이 자신을 얼마나 지지해 주었는지 되새겨. 드디어 집에 도착하고 앨리스는 아서를 그의 방으로 곧장 데려가. 가는 길에 그녀는 그가 침대에서 몰래 나와서 책을 읽거나 시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그녀는 그가 레이놀즈에게서 그런 특성을 물려받았다고 확신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혼자서 웃으며 그가 자라서 세상을 탐험하러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더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살길 바란다. 그날 저녁 아서는 근처에 앉아 레이놀즈가 마법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당에서 처음에는 드디어 직접 배울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신이 났다. 직접. 그는 레이놀즈가 마법으로 작은 돌 몇 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아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망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앨리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레이놀즈가 아직 워밍업 중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계속 지켜보라고 말하고 정말로 레이놀즈가 만화를 끌어올려 본격적인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보며 아서는 곧바로 그의 아버지가 저그멘터임을 깨닫는다. 즉, 만화를 사용해 신체 능력과 기술을 강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것에 흥분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멋진 기술들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만화 코어를 얻으면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가 환상에 빠져들려는 순간 앨리스가 그를 안아 올리고 잠잘 시간이라고 말해. 방으로 가는 길에 그는 선반 위의 책을 발견하고 즉시 그것을 가리키기 시작해. 읽게 해달라고 징징거리며 그녀는 저항하려 하지만 그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몇 초 동안 지켜본 후 그녀는 포기하고 잠깐 읽게 해줘. 그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상기하며 자신의 만화 코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단계들을 떠올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의 모든 부분에서 만화를 한 점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해. 그는 열심히 작업하고 부모가 그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큰 폭발이 집을 흔들어. 주저없이 레이놀즈는 앨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폭발을 맞아 그의 등에 걸쳐서 화상을 입고 어지러워하면서도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재빨리 확인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둘 다 아서를 떠올린다. 그들은 안으로 달려가고 그들이 본 광경은 거의 심장을 멈추게 한다. 아서가 공중에 떠서 아무렇지 않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위의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직 어린 아서는 제때 피할 수 없지만 그의 부모가 즉시 행동에 나서 치명적인 붕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아 그를 보호한다. 안도와 감정에 북받쳐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터뜨리고 처음으로 아서는 부모의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느낀다. 그것은 그의 과거 삶의 차가운 외로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 깨달음에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는 이어서 아서가 한때 왕좌에 있었던 이전 삶으로 전환된다. 그는 그레이 왕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 중 궁정의 하인이 그를 끝내려는 음모에 연루되어 붙잡혔다. 인생, 왕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배신은 신속한 처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피를 흘리는 대신 더 온건한 판단을 선택하여 배신자와 그의 모든 혈통을 고향으로 추방했다. 배신자는 그들이 도착하면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당황하고 절망하여 무릎을 꿇고 그레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아내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레이는 한마디도 없이 그들 앞에서 죽였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의 손에 의한 죽음이 그들이 가게 될 곳에서 기다리는 지옥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뒤틀린 자비의 행위였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서지고 비어버린 암살자는 진심으로 그레이에게 감사했다. 이제 새로운 삶에서 아서는 4살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 레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레이는 그에게 전투 장갑 한 쌍을 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장갑과 똑같은 복제품이다. 하지만 아서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나무검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의 작은 체구 때문에 장갑을 끼면 범위가 줄어들고 제대로 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레이는 강요하지 않고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정기적인 스파링 경기로 들어간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전개된다. 싸움 중간에 아서가 그의 검에 만화를 주입하여 레이를 놀라게 한다. 그런 것은 그가 이전에 보여준 적이 없다. 그 갑작스러운 강화로 그는 아버지를 쉽게 무장 해제시킨다. 아서가 그를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레이는 아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는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레이는 아서를 위한 제대로 된 강사를 고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꺼낸다. 그는 자신의 훈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앨리스는 즉시 반대한다. 왜냐하면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그들의 아들을 겨우 4살에 혼자 도시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레이는 단호하게 아서가 이제 마법으로 물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재능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화는 빠르게 열띤 논쟁으로 변하고 두 부모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논쟁을 멈추기 위해 아서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모두 함께 도시로 이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레이는 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앨리스는 아들과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고 두 부모는 즉시 동의하여 그들은 곧바로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레이의 옛 모험가 티민 쌍뿔이 직접 아서와 그의 가족을 도시로 호위하러 옵니다. 아서가 그룹에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자 그들의 리더 아담이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이미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서 같은 어린아이가 기억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그날 그는 우연히 그들의 집을 날려버렸거든요. 쌍둥이 뿔들이 모든 것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아서는 대화의 전부를 엿들으며
그의 엄마와 아빠가 한때 이 당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착하기 전이죠. 아담의 이야기가 끝나자 엔젤라가 뛰어들어와 아서를 뼈가 부러질 듯한 호응으로 감싸 안습니다. 거의 생명을 빼앗길 지경이죠. 당의 탱크인 더드는 아이가 조용히 패닉에 빠진 것을 보고 부드럽게 그녀의 소나귀에서 그를 빼냅니다. 그때 아서는 마차의 지붕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는 조용한 소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하지 않으며 그저 계속 아서를 바라봅니다. 아서는 잠시 그녀의 눈에 완전히 빠져들다가 헬렌이 다가와 밝은 미소로 그의 손을 흔들며 자신과 제스민을 소개합니다. 그녀를 대신해서요. 소개가 끝나고 나서 일행은 자이러스 시티로 여정을 떠난다. 자이러스 시티로 가는 동안 아서는 이전 생에서 알던 비행 차량이 표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 교통수단이 얼마나 구식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표준이었다. 그래도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을 집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는 길에 여러 번 휴식을 취하고 그중 한 번의 정차 중에 갑자기 야생 늑대 떼의 습격을 받는다. 아서가 처음으로 외부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지 가까이서 보게 된다. 하지만 제스민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주저없이 나선다. 그녀는 단검을 번쩍이며 행동에 뛰어들어 괴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압한다.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 레이, 아담,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재빨리 나머지를 처리한다. 아서는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그저 지켜보며 전체 장면이 그를 흥분시킨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한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다. 하지만 아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의 엄마가 접시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배가 부르다고 말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녀는 레이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를 치료하러 간다. 그녀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룹의 에너지가 변한다. 모두가 갑자기 긴장하며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그녀를 떠도는 시선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때 아서는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 치유 마법은 여기서 단순히 드문 것이 아니라 큰 문제다. 그의 가족이 외딴 곳에 살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조용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앨리스의 드문 치유 능력을 세상에 숨기기 위해서였다. 식사 후 아담은 아서를 옆으로 불러 레이가 정말로 아들이 능력을 과장하며 자랑하는 모습. 파티의 나머지 사람들도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에게 관심이 쏠려서 모여서 지켜보며 조용히 보내려던 순간이 완전한 구경거리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대형쇼로 변했어요. 아서는 아직 4살밖에 안 되었지만 조용히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다칠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이 아버지 외에 다른 상대와 겨루는 첫 경험이고 레이는 연습용 막대기만 썼지만 아담은 진짜 창을 들고 나온다. 비록 끝이 무딘 천으로 감싸져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무기다. 경기는 지체 없이 시작되고 아담은 즉시 만화를 창에 집중시키며 반응한다. 아서는 즉시 몸에 만화를 주입하며 대응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법을 다리로 몰아넣어 속도를 새롭게 끌어올린다.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순식간에 아서는 앞으로 돌진하며 아담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깔끔한 일격을 날리고 다시 뒤로 물러서 거리를 만든다. 관중들은 조용해지고 그의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과 정확성에 완전히 놀라서 숨을 죽인다. 그리고 전투가 격화되면서 다시 충돌하지만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붙는다. 하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순수한 힘에서 아직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아서에게는 버틸 힘이 없고 아담의 다음 일격이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그 타격의 힘이 그를 인형처럼 공중으로 던지며 그 순간 아서에게 혹독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이 작은 몸은 직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가 땅에 충돌하기 전에 엔젤라는 재빨리 바람 마법을 시전해 그를 공중에서 잡아 안전하게 부드럽게 내려놓는다. 더드는 즉시 개입하여 아담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꾸짖으며 그들이 겨루기만 하기로 했지 우주로 쏘아 올리려던 게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아서를 우주로 날려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아담은 두 손을 들고 사과하며 너무 몰입했다고 인정하지만 그저 작은 괴물의 기술이 완전히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레이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든 끔찍한 훈련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다. 하지만 레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한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서는 제스민이 그 특유의 무표정한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걸 알아챈다. 그녀는 무뚝뚝하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묻고 가르쳐달라고 요구한다. 완전히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아서는 그녀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여행을 재개하고 결국 아서가 더 훈련할 수 있는 조용하고 탁 트인 곳에 멈춘다. 아담은 이 기회를 이용해 창 던지기 수업을 하고 레이는 옛날식 운동 자세를 취하며 아버지 몸매를 과시하고 불쌍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준다. 그 후 헬렌이 나서서 간단한 양궁 수업을 한다. 곧 아서는 마치 수년간 해온 것처럼 관역 정중앙을 정확히 마치기 시작한다.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제스민 차례가 된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의 가르침을 예상보다 빨리 이해한다. 그날 저녁 아서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제스민이 매력적이려고도 하지 않은 얼굴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그를 응시하기 시작한다. 몇 분 후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거의 스토커 같은 행동이 된다.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오늘은 아서의 생일이다. 제스민이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단검을 선물로 준다. 특히 다른 여자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심지어 사용법까지 친절히 설명해준다. 그룹에서 유일한 싱글 남자인 아담은 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순간에 분명히 지친 듯 크게 소리쳐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때 앨리스가 아서를 부른다. 하지만 부르자마자 그녀는 배를 움켜쥐며 분명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틀렸어. 아서가 그녀의 약한 미소를 간파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고 말하는 태도는 그를 전혀 납득시키지 못한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던 중 평화로운 여정은 갑작스러운 완전한 산적 매복으로 끊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 마차에서 내려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자 화살비가 쏟아지지만 안젤라는 나서서 마법 장벽을 쳐서 그들을 보호한다. 아서가 밖을 내다보니 사방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음을 재빨리 깨닫는다. 한편 솔직히 머리가 큐브처럼 납작해 보이는 산적 두목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들을 팔아 꽤 큰 돈을 벌 생각이다. 산적들은 주저함 없이 돌진하고 알리시아는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아서를 진정시키려 애쓴다. 공격자들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더드니 몇 명을 강력하게 밀쳐낸다. 레이는 정면으로 맞서며 건달들을 좌우로 쓰러뜨린다. 한 명이 거의 레이를 공격할 뻔했지만 헬렌의 화살이 그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는다. 아담도 창을 휘둘러 적들을 버터를 자르듯 거침없이 베어나간다. 제스민은 깔끔하고 정밀한 단검 공격으로 자기 몫을 해낸다. 쌍둥이 뿔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아서는 각자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숫자다. 산적들은 계속 몰려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니 결국 일행은 지치기 시작하고 압박감이 커진다. 그러다 한 방에 레이가 마차에 부딪혀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건방진 얼굴과 사악한 미소를 가진 산적 두목이 앨리스와 아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레이가 그렇게 쓰러진 걸 보고 아서와 그의 엄마는 즉시 뛰쳐나온다. 당황한 채 마차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레이가 의식을 되찾고 그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말한다. 그는 멍이 들고 겨우 서 있지만 여전히 영웅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아서에게 돌아서서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한다. 물론 고집센 아서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는 남아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지만 레이가 그를 가로막고 마침내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한다. 앨리스가 임신했다. 그 한마디는 아서가 그녀의 최근 약함에 대해 가졌던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된다. 시간이 없으니 레이는 그를 바라보며 어머니와 그녀가 임신한 동생을 지킬 것이라고 아서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서는 정신을 차리고 알리시아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린다. 그들 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도적 두목은 여전히 싸울 기세로 그의 크루가 그들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들이 따라잡으려는 순간 레이가 전투에 뛰어들어 아서와 앨리스에게 필요한 시간을 준다. 동시에 아서와 앨리스가 잡힐 것 같은 순간 칼들이 공중으로 날아오고 그 길을 막아준 것은 제스민과 아담이었다. 그들은 프로처럼 길을 정리했다. 순식간에 트윈 혼스 크루 전체가 다시 전투에 휘말리며 공격자들을 막아내고 아서와 그의 어머니는 탈출한다. 도망치면서 아서는 한때 자신이 가졌던 삶을 회상한다. 수많은 생명을 주저없이 빼앗았던 남자의 삶. 그리고 지금 그는 실제로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 아이러니가 그의 가슴을 조여오고 그는 주먹을 쥔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옥처럼 계속 달리는 것뿐이다. 갑자기 아서는 뭔가를 감지한다. 위에서 오는 위험. 그는 위를 쳐다보고 능선 위에 있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한다. 마법을 준비하고 있다. 서둘러 움직이며 그는 엄마를 밀쳐내고 있다. 폭발이 그를 정통으로 강타하며 균형을 잃게 만들고
그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절벽 가장자리로 그가 떨어지면서 그는 혼자만 떨어지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자스민이 준 단검을 잡으려 한다. 그에게 칼날은 끈에 묶여 있어서 그는 정밀하게 위로 던지고 그것이 적의 다리에 감긴다. 그를 끌어내리며 시전자를 끌어당긴다. 한편 더든과 엔젤라는 마법을 사용해 아서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정권 밖이다. 그가 곤두박질 치는 동안 아서는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 그러고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팔을 뻗어 그를 잡으려 한다. 마치 그녀가 그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처럼.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왜냐하면 아들을 잃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찢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서는 엄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비록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동생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밤이 되자 그가 추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숨이 가쁘고 멍이 들고 어리둥절한 채로 아서는 눈을 떠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대한 무서운 짐승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 아서는 그가 서 있는 거대한 생물을 본 순간 공포에 휩싸인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가 보는 것들이 그를 노려보는 모습은 마치 2초 만에 먹잇감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제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 한다. 그러나 그 생물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리쳐버리며 말한다. 진정하라고. 그는 이 생물은 악한 짐승이 아니며 단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친구가 되자는 제안을 했을 때는 누군가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다. 벤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아서의 신뢰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아이는 아직도 엉망이야. 몸이 심하게 다쳤거든. 그리고 뭔가를 먹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그 생물은 천천히 동굴 벽에 자란 과일을 따서 그에게 먹으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망설였어. 벽에 난 과일은 안전하게 먹을 것 같지 않았고 그는 이미 의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아서는 일어나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가 움직이자마자 날카로운 부러짐 소리가 그의 몸에서 울렸어. 그래서 그는 고통에 휩싸여 다시 땅에 쓰러졌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 울면서 그 괴물은 한숨을 쉬고 그에게 투덜거리지 말라고 했어. 솔직히 그 산에서 떨어진 것만 해도 기적이야. 아서는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 생물은 분명히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어.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거든. 그래서 더 나은 선택지가 없자 아서는 과일 하나를 집어 물어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꽤 맛있어서 그는 한 움큼씩 마치 사탕처럼 먹어치웠다. 그것은 사탕처럼. 배가 부르자 그는 생물체를 돌아보며 부모님이나 공격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었다. 생물체는 자신이 동굴을 떠날 수는 없지만 외부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아서 앞에 화면을 투사하여 그의 부모님이 도적들을 물리치고 며칠 전에 떠났다고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아서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안도감에서였다. 그는 자신에게 보여준 생물체에게 감사하며 여기서 회복하는 동안은 더 이상 적대적으로 굴지 않기로 결심했다. 생물체는 자신을 실비아라고 소개했으며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 보였는지와는 달리 부드럽고 친절한 존재였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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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친절한 존재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서는 동굴에 머물며 먹고 쉬면서 몸이 천천히 회복되었다. 실비아는 그동안 내내 그의 곁을 지키며 아무데 가도 바라지 않았다. 아서가 완전히 회복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실비아는 그 생각을 재빨리 꺾었다. 그녀에 따르면 아서는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동굴은 엘시어 숲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숲 구역에는 위험한 마법 생물들과 그의 가족을 공격한 자들보다 훨씬 무서운 도적들이 득실거려서 지금 떠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기 영원히 갇혀있는 건 아니었다. 실비아는 차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아서를 더 안전한 장소, 어쩌면 집까지도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다. 그 포털이 준비될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할 일이 없자 아서는 나무 막대를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한다.
어차피 여기 갇혀있는 김에 검술 연습이나 해야겠다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직 실비아에 대해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게 즐거워졌다. 그가 아는 건 그녀가 무서운 괴물처럼 생겼고 분명 무언가나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하나였다. 또 한 차례 훈련을 마친 후 아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 평평한 바위로 걸어가 앉아 만화를 다루는 연습을 시작한다. 실비아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만화 코어를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가 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은 없어 보였다. 말없이 실비아가 손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그녀의 손바닥에 소용돌이치는 만화 덩어리가 모였다. 아서의 턱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면서 동시에 만화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저렇게 만화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틀림없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달라고 하기 전에 실비아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런 힘을 배우면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아서도 그 전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말하자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산적들, 그들이 그의 가족을 죽일 뻔했던 순간 그가 느꼈던 무력감.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 힘을 사용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모두 없앨 거라고. 실비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아서의 이마를 톡 건드려 그를 뒤로 넘어뜨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그 기술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아서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였어요. 그에게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옳다고 느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실비아는 명확히 하고 싶어서 부드럽게 한 손가락을 누르고 아서의 이마에 대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녀는 그의 두개골을 쉽게 으깨거나 조심스럽게 만져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방금처럼. 그런데 그녀는 어떤 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당연히 아서는 부드러운 접촉을 선택했고 그녀는 분노와 증오가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결코 끝이 없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했어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녀는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복수를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서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이번에는 두려움과 폭력을 떠올리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를 만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마음속 이미지와 함께 그는 힘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실비아는 미소 지었다. 그게 그녀가 바랐던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굴 밖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생명체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실비아와 매우 닮아 있었다. 그녀를 추적해왔고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옛 세상에서 아서는 왕이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 상상하는 실권은 원로원 의원들이 쥐고 있었고 그는 그저 그들의 무기, 전쟁을 벌이고 적을 침묵시키는 말단에 불과했다. 그런 삶은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용당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실비아는 그가 다른 미래를 만들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주변의 만화를 끌어모아 응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아서도 따라했고 몇 번 시도한 끝에 만화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몸을 강화시켜라. 힘은 엄청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통해 맥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실비아에게 달려갔고 흥분으로 가득 차 그녀에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고 실비아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경고도 없이 그녀는 아서에게 바위 더미 속으로 밀어넣으며 숨고 조용히 있으라고 속삭였다. 아서가 틈새로 엿보니 또 다른 생물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짐승으로 실비아와 거의 동일했다. 실비아는 분명 그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며 아서는 이것이 우호적인 방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낯선 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비아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다른 짐승은 말없이 공격을 시작했다. 아서가 뛰어들고 싶었지만 갑자기 실비아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들렸다. 그녀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했고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드래곤은 그녀와 마지막으로 타협하려 했고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실비아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의 끔찍한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서서 죽는 것을 더 원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했고 그 순간 아서는 그녀의 진정한 형태를 보았다.
에너지가 맥동하는 드래곤, 이 형태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다. 실비아는 그 다음에 다른 생물에게 거대한 폭발을 쏘아 보냈다. 그는 그것을 막았지만 그녀에게 무모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몸이 이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힘을 사용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비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긴 인생을 살아왔고 후회가 없다. 그런 다음 강한 힘으로 그녀는 다른 괴물을 벽에 내리쳤지만 그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바로 다시 일어나 그녀에게 마법의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하게 맞지만 지금 그녀는 아서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 이 전투가 그가 숨겨진 장소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적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공격을 날리는데 그녀는 아서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피할 수 없어서 모든 힘을 짜내 시간을 멈춥니다. 시간 자체를 모든 것이 멈춘 사이에 그녀는 아서에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그는 따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는 특히 그녀가 실제로 용이라는 걸 보고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 멈춤 마법이 빠르게 풀리고 있어서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를 옮겨야 합니다. 그녀는 차원 균열을 열었지만 부상당했고 마법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 포털이 그의 집이 아닌 아무 곳이나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숲에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서에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녀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는 스스로를 잘 다룰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를 보내기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그의 힘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아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안심하고 그가 드디어 이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실비아는 알과 깃털 하나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그 앞에 놓습니다. 그는 그 알을 깃털로 감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의지를 아서의 몸에 전달합니다. 그의 양팔에 이상한 빛나는 문양이 새겨집니다. 아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빛나는 문양에 놀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양들이 어깨부터 손목까지 마치 긴 소매 타투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화로 희미하게 맥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 의미를 설명할 힘이 없어서 그냥 그에게 언젠가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녀는 그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실비아는 또 아서에게 사과한다. 사실 그는 나타나자마자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의 회사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아서는 자신이 실비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녀가 가르쳐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여기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용인지 괴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가족으로 본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비아는 부드럽게 그에게 이미 엄마가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아서는 미소 지으며 그녀 대신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비아는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말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그녀는 그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한다. 실비아는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촉박해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포털 쪽으로 밀어낸다. 아서도 그 뜻을 이해하고 그녀가 준 선물을 집어들고 균열 쪽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설득해 함께 가려 한다. 함께 가자고. 실비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포털을 닫고 그를 떠나보낸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적의 공격이 그녀를 정면으로 강타한다. 충격은 치명적으로 보이고 실비아는 땅에 쓰러지지만 다른 괴물은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공격으로 쓰러질 만큼 약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는 경계를 낮추며 다가오지만 이는 큰 실수다. 왜냐하면 그가 닿는 순간 실비아는 남은 모든 힘을 모아 마지막 한 방을 내뿜는다. 공격. 폭발은 그와 주변 1마일 전부를 휩쓸어 버린다. 아서가 차원 균열을 통해 끌려가면서 그는 실비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는 그에게 권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묻고 아서도 기억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다. 그래서 실비아는 세상이 슬픈 곳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아서가 반박한다. 자신이 그걸 해낼 수 없다고. 하지만 실비아는 그가 세상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길 기대하지 않는다. 한 걸음씩
그게 전부라고 말한다. 게다가 이번이 그의 첫 번째 세계 형성이 아니며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다. 실비아는 그가 과거의 왕이었던 삶을 알고 있고 그가 그때 어떻게 통치했는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증오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믿고 있다. 아서는 이 세상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다 조금 뒤 아서는 혼란스럽고 아픈 채로 땅에 깨어난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는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한다. 이 지독한 숲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러나 갑자기 그는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비명이 숲의 정적을 가른다. 높은 음조에 공포에 질린 그리고 분명히 어린 소녀의 비명이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만화를 다리로 몰아넣고 비명을 향해 돌진한다. 그는 비명을 따라 뛰어오른다. 그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나무에 올라가고 확실히 아래를 내려다보면 더러운 강도 무리들이 겁먹은 어린 엘프 소녀를 덮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잡혔고 그들 중 한 명은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입에 꽉 쥐어져 있다. 그리고 그녀가 엘프라서 숲을 떠난 후에 엄청난 이익을 위해 암시장에서 팔 계획이라 그들은 그녀를 묶어 짐짝처럼 마차 뒤에 던져 넣는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나서는 자신과 가족이 도적들에게 공격받았던 순간에 기억이 떠오른다. 그 자식들이 자신과 여자들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던 걸 기억하며 피가 끓어오른다. 그가 처음 드는 본능은 그들이 하는 짓을 벌하기 위해 전부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실비아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분노를 억제하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집중을 되찾는다. 지금 무턱대고 돌진하면 그 소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참으며 올바른 순간을 기다린다. 도적들이 모두 마차에 올라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아서도 조용히 그림자 속에 숨어 뒤따른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너무 어두워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야영을 시작한다. 계속 가기 어렵다. 아서가 근처에 숨어서 그들이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제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처리할까? 그런데 그는 한 깡패가 엘프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 그들은 그녀를 팔기 전에 한번 맛보게 하려는 것 같다. 그게 전부다. 아서는 이 상황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다. 아직은.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며 곧 흘릴 피를 준비한다. 그가 할 일이 많다. 어둠이 충분히 깔리면 아서는 눈을 뜨고 집중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는 계획을 구상한다. 그러던 중 근처에 사슬에 묶인 뿔 달린 늑대 몇 마리를 발견하는데 이상하다.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야생 짐승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리가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법이 걸린 목걸이로 복종하게 강요당한 것이다. 아서가 그 점을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몇 개의 도토리를 집어들고 늑대들에게 던져서 자극한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도적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의 리더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그 짐승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으르렁거린다. 불행한 도적은 몸을 일으켜서 가서 늑대 중 하나의 목을 세게 차서 조용히 시킨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서가 움직인다. 그는 모노블레이드를 소환하고 도적 뒤로 조용히 뛰어내려 빠르고 잔인한 일격으로 그 남자를 베어 넘긴다. 아서가 그 남자의 무기를 재빨리 집어들고 다른 도적이 소음을 확인하러 오자 아서가 그의 등에 뛰어올라 목을 깨끗이 베어버린다. 두 명이 쓰러졌지만 아서의 몸은 이미 기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 상황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자 또 다른 산적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나타나고 아서는 그를 향해 돌진한다. 깔끔하게 죽이려고 애쓰면서 하지만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서의 은신을 들키고 만다. 리더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공격자가 마법사 아이임을 알아차린다. 즉, 이 싸움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젊은 마법사를 암시장에 팔면 엘프 소녀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빈줄. 그는 팔에 마법을 집중시키기 시작하고 휘두르며 돌진한다. 아서는 뒤로 뛰어올라 반격하려 발차기를 하지만 그 남자는 쉽게 피한다. 아서가 칼을 던져 상대를 혼란시키려 하지만 리더는 공중에서 잡아 이 기술을 역이용한다. 그는 아서를 땅에 내리꽂고 발목을 잡아 들어 올리며
조롱한다. 그는 웃으며 아서에게 아이가 성인과 힘으로 겨룰 수는 없다고 말한다. 아서도 그가 맞다는 것을 알기에 힘으로 맞서려는 시도를 멈춘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마법으로 전환한다. 그는 불덩이를 그 남자의 무릎에 직격으로 날리고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동안 아서가 칼을 그의 두개골에 직격으로 찌른다. 이제 처리해야 할 것은 하나, 이전에 부상당한 도적뿐이고 아서는 그를 끝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를 마무리 짓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를 확인하기 위해 마차로 곧장 향한다. 그녀는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아서가 그녀에게 이제 괜찮다고, 도적들은 사라졌고 그녀는 안전하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그녀의 이름은 태샤이고 아서가 그녀를 마차에서 도와주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샤가 아서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즉시 패닉에 빠진다. 아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아이라도 그렇게 많은 피를 보면 놀라게 마련이다.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 아서는 태샤에게 말했다. 잠깐 그 자리에 기다리다가 그녀가 보기 전에 모든 시신을 덮으러 걸어간다. 그 후 태샤가 아서에게 자신을 데려간 자들이 어떻게 됐냐고 묻지만 아서가 그들을 죽였다는 말을 꺼내기 싫어해서 그냥 사고가 났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태샤는 더 이상 묻지 않아서 아서는 산적마차에서 그녀의 물건을 챙겨 건네주고 작별 인사를 한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걸어가려는 순간 태샤가 그의 팔을 붙잡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다. 혼자 여기 남는 게 무섭고 나무 귀신이나 더 무서운 것들에게 잡아먹힐까 두렵다고 한다. 아서가 적어도 길을 알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대략은 안다고 대답한다. 대략적인 방향은 알지만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고 한다. 아서가 정말로 길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태샤가 혼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로 동의한다. 그는 산적들이 길들여 놓은 늑대들을 힐끗 보며 그것들을 이용해 속도를 낼까 생각한다. 하지만 야생 늑대를 어떻게 다룰지 전혀 모르기에 그냥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태샤는 적어도 마법 목걸이만은 풀어줘서 늑대들이 자유롭게 하자고 말한다. 아서가 목걸이를 풀면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태샤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늑대들을 해치지 않았고 이 숲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 생명체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목걸이를 풀고 예상대로 늑대들은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다음 날 아서와 태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 그녀의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향한다. 잠시 걷다가 그들은 잠깐 쉬면서 간단히 먹을 것을 챙긴다. 아서가 간단한 스튜를 끓이며 그녀에게 꼭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샤는 스튜 맛과 냄새가 좀 이상해서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아서는 미식가 요리사는 아니니까 전부 말린 고기와 소금을 함께 끓인 것이다. 별 5개짜리는 아니지만 굽는 것보단 낫다. 먹으면서 태샤가 아서에게 왜 처음에 엘시르 숲에 왔는지 묻는다. 여기 주변의 인간, 특히 아이가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 아서가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숲속을 헤매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숲속으로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는 엘레노아 왕국에서 사는 게 어떤지 묻는다. 엘레노아 왕국에서. 그러자 태샤가 환하게 웃는다. 그녀는 그곳이 정말 좋다고 말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일로 바쁘다. 그래서 그녀는 보통 할아버지와 가문의 하인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계속 길을 따라 움직이지만 태샤는 자신의 마을이 얼마나 먼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여행이 얼마나 걸릴지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그녀가 일찍이 놓아준 늑대 중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서하우서는 기회를 놓쳤을 때 모두 처리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기 시작한다. 그날 밤 아서는 텐트 밖에 머물며 경계를 서기로 결심한다. 만약 그 늑대가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후 태샤가 머리를 내밀며 아서에게 들어와서 자자고 부탁한다. 그는 피곤하지 않다며 여기서 경계를 서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남겨지기에는 분명 너무 겁에 질려 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들어오라고 애원하고 약간의 실랑이 끝에 아서가 마침내 양보한다. 그는 어차피 텐트 안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도우려고 한다.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태샤는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그녀가 아무리 그래도 아서가 항상 바로 옆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심지어 짐을 챙기면서도 잠들기 전에 태샤는 인간 왕국에 관한 아무거나 묻는다.
모든 인간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변태라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서는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고 말한다. 아서는 일부 귀족들이 하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꽤 괜찮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태시아는 그 답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든다. 다행히도 그날 밤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이 되자 아서와 태샤는 짐을 싸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 동안 태샤는 아서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의 트라우마가 희미해지면서 그녀는 실제로 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작은 시냇물조차 혼자 건너지 못해서 아서는 결국 밀가루 자루처럼 그녀를 안고 건너야 했다. 그때 갑자기 아서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을 느낀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통증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몰랐다. 태샤는 당황해 숲속으로 달려가 도움이 될 만한 약초를 찾는다. 하지만 아서는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그때 전에 봤던 그 늑대가 나타났다. 아서의 몸이 즉시 긴장했다. 지금 공격하면 그는 완전히 망할 거야. 상황이 나빠 보이기 시작할 때 태샤가 약초를 가지고 달려온다. 아서가 그녀에게 늑대가 공격할 경우 거리를 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늑대는 공격하는 대신 느긋하게 다가와서 죽은 돼지를 그의 바로 앞에 떨어뜨리고는 돌아서서 간다. 아서가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태샤는 아마도 늑대가 자신을 놓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추측한다. 자유롭게. 그날 저녁 아서와 태샤는 캠프를 차리고 불 옆에서 구운 고기를 즐긴다. 이건 그들이 이전에 먹었던 밋밋한 스튜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래서 태샤는 이걸 정말 좋아한다. 그녀는 이전에 약초를 찾으러 나갔을 때 몇 개의 버섯도 발견했다. 그녀가 아서에게 몇 개를 제공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무작위로 채집한 숲의 버섯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서가 숲에서 거의 죽을 뻔한 후 그는 지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태샤는 계속 그에게 말을 건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인간과 드워프 왕국에 관한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장로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엘프들은 대체로 다른 종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중간쯤에서 태샤는 아서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 그는 분명히 너무 지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레 그를 담요로 덮어주며 조용히 잘 자라고 인사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하지만 아서의 고통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심해지고 있다. 태샤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미안하다. 하지만 아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태샤가 그를 다티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는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이제는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고. 아서가 괜찮다고 했고 태샤는 그가 너무 태연한 것에 당황했어. 그는 그래서 그는 조금 더 과장해서 위대한 숙녀 태샤가 이제 자신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겠다고 농담을 한다. 그 말에 태샤가 약간 짜증을 내며 내처럼 굴지 말라고 한다. 아서가 맞받아치며 밤새 겁이 나서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 태샤는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농담은 제쳐두고 아서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태샤가 자신이 가진 첫 번째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에서도 그를 이해해준 사람은 없었어. 가까워. 그때 태샤가 앞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아서를 불러서 보여주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멋진 막대기나 이상한 돌멩이를 보여줄 줄 알고 다가간다. 하지만 대신 그는 거대한 나무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나무 줄기에는 빛나는 포털이 박혀 있다. 태샤가 그에게 돌아서서 이것이 자신의 마을로 가는 입구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아서에게 함께 들어가자고 한다. 이로써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켜주세요.